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동국대학교 광고홍보학과에 근무하고 있는 김봉현입니다. 광화문 글판 하면은 많이 다뤄지는 것 중에 서울을 상징하는 하나의 문화 아이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이콘 하면은 실질적으로 아이돌하고는 좀 다르죠. 그렇죠? 그 사회에서 무언가 동경하고 또 존중할 만한 가치가 있는 대상을 우리가 아이콘이라고 그러는데, 이 광화문 글판은 그 사회에서 뭔가 존중하고 또 동경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화적 상징으로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은 가장 이 시대의 문화적 아이콘이라고 하는 광화문 글판이 가장 아날로그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늘 있던 자리에 익숙한 모습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이런 어떻게 보면은 그런 대상인데, 왜 시간을 거듭하면 할수록 실제로 사람들한테 더 많은 울림과 또 문화의 아이콘으로서 자리 잡는가에 대해서 저는 광고와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사실 굉장히 흥미의 대상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좋은 기회에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소통 도구로서의 광화문 글판의 핵심 키워드, 저 나름대로 4가지 정도를 정리를 해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제레미 리프킨이 공감의 시대를 소개하면서 공감하는 인간 호모 엠파티쿠스를 소개하게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전에는 우리가 인간은 물질적이고 또 실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또 이기적이다라고 하는 말에서 호모 이코노미크스라고 하는 말로 인간을 이해하는 그런 어떤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었죠. 그 제레미 리프킨 같은 경우에는 공감의 정의를 적극적인 참여를 의미하여 관찰자가 기꺼이 다른 사람의 경험의 일부가 되어 그들의 경험에 대한 느낌을 공유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공감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는 서로 공감을 많이 하다 보면은, 그리고 완벽하게 서로 공감했다고 했다면은 진정성을 공유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진정성을 공유할 수 있게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많은 분들이 글판은 나에게 참 많은 생각과 야 좋다, 노트에 메모도 하고 또 혼자 보기엔 아까워서 휴대폰으로 살짝 찍어서 SNS로 같이 공유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어떤 분들은 나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이 대형 걸개 그린 글판을 글을 보고 힘을 내고 또 방긋이 웃으며 그래 삶은 혼자가 아니다, 혼자서 가야만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향해야지 라고 하는 이런 어떤 공감적 메시지를 굉장히 느끼고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런 공감이라고 하는 것들 결국 진정성을 기반으로 해야지 사람들과 진정하게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공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초기에 어떤 격언과 표어를 중심했던 것이 시라고 한 어떤 문학적 배경으로 들어들이면서 기업 홍보의 상업성을 철저히 배제하고 또 내용의 공익적 가치라든지 또 민감할 수 있는 정치 사회적 중립성을 광화문 글판에서 지킴으로써 사람들의 어떤 관심과 또 지지를 받다 온 것이 사실이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 기업들이 공익적인 거라든지 상업성을 배제하고자 하는 비영리 메시지는 많이 보냅니다. 하지만 광화문 글판처럼 실질적으로 이렇게 반향을 오랫동안 지속한 사례는 사실 찾아보기 힘들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위의 3가지들 중에서도 도대체 그렇다면 어떤 것들이 광화문 글판을 이렇게 사람들의 오랜 동안 25년의 역사, 사반세기 역사 동안 계속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일까를 보니까 인간 본성 고유의 본질적 내면 가치 세계에 진정성 가치를 부여해주는 그 콘텐츠의 원천을 확실하게 이용하고 있다. 그 콘텐츠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시라든지 주로 시 문학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같이 공감을 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 콘텐츠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담보해주고 또 그럼으로써 사람들한테 실질적으로 공감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시대정신과 본질주의라고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죠. 일종의 주도적 컬처가 있으면은 그와 반하는 카운터 컬처가 존재하는.
자, 소비 지향적 사회에서는 소비가 미덕이라고 하듯이 경쟁 지향적 사회에서는 어떻게 보면 빠른 것이 속도가 어떻게 보면 미덕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많은 여러 가지의 나오는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의 도구들이 속도를 강조하는, 그리고 오늘날은 실질적으로 속도의 시대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속도가 일종의 하나의 미덕이 되고 있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소위 말해서 카운터 컬처라고 할 수 있는 다른 형태의 문화들, 다시 말해서 이런 형태들이 슬로우 무브먼트라고 하는 이런 형식으로 나타나는 거죠. 간디가 얘기한 것처럼 스피드를, 즉 속도를 높이는 것 이상으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더 많은 것들이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속도라고 하는 것 이면에 우리가 더 간과하고 있는 것들에 중요한 것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러한 운동들이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슬로우 푸드 같은 것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슬로우 에듀케이션, 우리한테 상당히 필요한 것들이죠. 그 다음에 슬로우 트러블 데이, 그냥 한 바퀴 쭉 점 찍고 돌아다니는 여행이 아니라 저렇게 슬로우 패션, 슬로우 러브, 슬로우 시티, 이러한 어떤 여러 가지 형태의 다양한 슬로우 무브먼트라고 하는 느림의 어떤 가치를 표하는 이런 행위들이 혹은 이런 컬처들이 계속 이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주류의 지배적 가치관이 존재하고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보면은 빠름의 문화일 수도 있고 수직의 문화일 수도 있고 또 집착의 문화가 있는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그거와 말게 인간의 원래 본질적 내면의 가치 추구 세계가 존재하고 있는데 그런 형태들이 지속적으로 어떤 현재 지배하고 있는 주도적 문화와 상충되는, 그러니까 반작용적으로 나타나는 일종의 느림의 문화라든지 혹은 관조의 문화라든지 혹은 수평의 문화 같은 것, 문화적 상충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문학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특히 시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반영이 돼서 사람들 하여금 더 공감대를 높일 수 있는 이런 어떤 작동 프레임워크를 갖게 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미학적 카리스마라고 이렇게 저는 이제 드렸는데, 그러니까 심미적 카리스마입니다. 아무리 진정성 있는 공감적 메시지, 또 그것이 어떤 시를 기반으로 하는 메시지다 하더라도 그것의 전달 방식이 잘못될 경우에는 혹은 전달 방식이 소위 말해서 강력하지 않으면 혹은 압도적이지 않으면 별로 효과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광화문 글판을 보니까 처음에 한 5가지 정도로 정리해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압도적 사이즈, 심미적 글자체와 디자인, 또 여백의 여훈, 또 은유적 함축성, 또 장소의 상징성, 이 5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실제로 이 광화문의 이 글판은 가로 20m, 세로 8m죠. 그렇죠? 또 이건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한테 가시성을 높이기 위한 어떤 그런 가독성, 그렇죠? 쉽게 한 번에 보면은 지나치면서도 쉽게 익힐 수 있는 그런 어떤 크기가 되겠고, 또 이것들이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이 사이즈가 실제로 사람들한테 주목도를 굉장히 높일 수 있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여기 보시면 감성적 서체와 디자인을 활용함으로써 사람들한테 기본적으로 어떤 미학적 수준을 더 높이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여기 보면 이 20자에서 30자 내의 힘, 즉 여백과 절제 힘과 같은 어떤 시너지를 갖게 됩니다. 트위터의 성공 요인 중에 하나를 이 140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140자라고 하는 어떤 제한을 둠으로써 사람들은 오히려 굉장히 감성적 매체로서 활용을 하더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140자의 여백과 절제를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마다 시인이 되더라라고 이제 공동 창업자였던 전 공동 창업자였던 비즈스톤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실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거였지만 굉장히 압축적이고 또 이 20자에서 30자 내외의 글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람들한테 상당히 어떤 절제의 의미를 가져다 주고 이런 것들은 더 나아가서는 사색과 의미를 부여하는 시간을 부여하는 은유적 함축성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광화문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을 떠올리십니까? 광화문 한번 이렇게 보면은 이전부터 광화문 광장이 저렇게 다시 리모델 되기 전에 권력과 지배의 공간이었고
또 역사와 문화의 공간이었고 또 하루 일일 유동인구가 110만 명에 달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러한 어떤 장소적 맥락이 사람들로 하여금 더 소통 도구로서 공감적 매체로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광화문 글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강력한 어떤 소통 도구로서 지금까지 25년 동안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면 미디어를 넘어서 콘텐츠로서의 확대 재생산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시면은 이 가장 전통적인 매체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날로그가 디지털과 결합, 다시 말해서 그 매체의 경계를 없애주는 통섭을 이루면서 사람들한테 이게 2차, 3차의 어떤 여운을 더 주고 있다라는 거죠. 보시면은 가장 아날로그적인 어떤 매체로서 전통적인 매체로서 노출이 되지만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트위터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더 나아가서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콘텐츠를 단순하게 소비하는 개인이 아니라 콘텐츠를 분배하고 또 재생산해서 결속력 강한 공감적 감성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아날로그적인 전통적인 매체가 소통의 도구로서 시작은 하지만 현재 소셜미디어와의 결합을 통해서 아날로그 미디어의 감성적 공동체 영역을 상당히 확장하고 있다. 보시는 것처럼 전통적으로 가장 아날로그적으로 여러분들이 물리적으로 이렇게 노출이 되지만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해서 저 메시지를 전달은 하고 있지만 그걸 맞닥뜨리는 사람들은 진정성 기반의 내용은 개개인의 경험을 근거로 해서 그걸 자기 자신의 이야기로 체화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얘기들을 가장 친한 사람들과 개인화된 스토리텔링을 SNS를 통해서 상호작용적으로 서로 나누게 되고 그러면서 그런 메시지는 어떻게 보면 본성에 기울이는 존재감에 대한 의식을 다시 한번 일깨우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더 올라가면 수평적인 다자대 소통을 통한 감성 공동체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이 이런 커뮤니티 내에서 결속력 강한 공감적 감성 공동체로 성장하는 어떤 그 파급력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아날로그적이고 전통적인 매체임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환경과 잘 결합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 광화문 글판이 사람들한테 더 큰 반향을 주고 또 그런 것들이 자기의 전체성과 관련한 존재감을 확인하는 기회로 삼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공감적 내용을 다루면서 얼마나 공감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역시 공감하는 일이 어렵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